지금 보면은 아무래도 노동시장에서도 직장을 찾는 속도도 좀 줄고, 보통 노동시장에서 실업률은 좀 늦지만 저희가 좀 빠르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직장을 가진 사람이 더 좋은 직장으로 이제 옮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경기가 좋을 때 일어나고 경기가 나빠지면 줄어드는데, 그게 줄어드는 게 보인 지 이제 꽤 됐거든요. 근데 그 속도가 계속되고 해고도 늘어나면 그때는 이제 불황인데, 그게 해고가 늘어나니까 지금 불황이다라고 노동지표를 보고 느꼈을 때는 이미 불황에 가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게 맞는데, 지금까지 뭐 노동시장은 좀 그렇지만 다른 소비라든가 투자라든가 뭐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이제 시장에 어떤 반응을 줄지 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모셨습니다. 이 연준에서 실제로 5년 동안 또 근무를 하셨던 이제 서강대학교 이은수 교수님을 모시고 미국 경기부터 앞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저희 채널에 또 처음 나와주셨는데 실제로 또 미국 연준에서 근무를 하셨다고요? 예. 5년 동안. 네. 그러면 거기서 뭐 어떤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 경제학자라는 직업은요. 거기서 뭐 사실은 뭐 연구를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구할 때 연준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저희한테 물어보라는 게 그 자기 연구하고 은행 일하고 업무 분담이 몇 %냐 되냐는 걸 물어봐요. 그래서 자기 연구는 정말 뭐 학생 때 박사과정 때 하던 연구나 자기가 관심 있는 걸 하는 거고, 은행 일은 예를 들면 이번에 연준에서 발표할 때 뭐 노동시장이 어떻고 이런 거 뭐 통계도 만들어야 되고 예측도 해야 되고, 그 연준에서 오신 그 총재들이 그 점도표 찍으려면 너는 경제를 어떻게 보냐에 대한 분석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연준에서 이제 뭐 총재님들이 가끔 궁금해하는 어떤 사항들 같은 것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죠. 네, 그런 거를 조사하고 지금 상황이 어떻다라는 것들을 분석해서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보고서 같은 걸로 이제 발간물로 만드는 일을 하는 게 그 연준의 이제 경제학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결국에 그 결정을 하기 위한 어떤 데이터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이제 제공을 한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할 수 있게 돕는 뭐 그런 거겠네요. 그럼 이번에 어쨌든 금리를 또 이제 0.5포인트나 또 인하를 한 걸 보면은 어찌됐든 간에 시장에서 뭐 예측은 한 거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뭐 충격이 또 없지도 않은 것 같은데, 실제 또 근무도 해보셨으니까 이번 그 인하 어떻게 보십니까? 50bp를 했다는 게 굉장히 좀 놀랍게 받아들여졌는데, 사실은 전으로 돌아가서 FOMC 전으로 돌아갔을 때 이번 FOMC처럼 전문가들은 대부분 25bp라고 얘기를 하고, 반면에 시장에서는 사실 갑자기긴 하지만 시장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페드와치에서 얘기하는 50bp냐 25bp냐는 확률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확률은 50bp를 얘기를 해서 그렇게 엇갈렸던 적이 사실상 별로 없어요. 근데 그렇게 엇갈린 상황에서 뭐 전문가들은 틀리고 어떤 시장에서의 베팅은 어느 정도 맞는 상황이 됐는데, 근데 이렇게 예상과 다르게 50bp를 내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일부 분들은 이거 7월에 내렸어야 되는데 못 내렸고, 그러니까 급하게 따라가는 거야. 이게 불황은 가까워오는 것 같으니 지금이라도 빨리 따라가야 된다라는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7월에 25, 이번에 25 하면은 이번에 50 내린 거랑 똑같지 않냐라고 이제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 7월에 그러면 25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었냐를 봐야 되는데, 7월은 사실 방금 말씀드렸던 연준에 관련된 그 확률, 그 페드와치에서의 확률로 보면은 25bp가 아니라 제로, 그러니까 내릴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엇갈리긴 하지만 50bp가 내릴 거라고 시장은 예측이라도 했지만, 그때는 25bp를 내릴 거라고 예측을 전혀 안 한 상황에서 만약에 갑자기 내렸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시장의 충격이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25bp 내려야 된다는 사람도 있었고, 기억하시겠지만 8월 5일날 갑자기 확 빠졌을 때 그 전에 노동시장 지표가 나오면서 연준이 이제 비하인드 더 커브라는 표현을 써요. 늦었다라는 거고, 이제 내려도 너희들 이제 뒷북 치는 거야, 이런 표현인 건데, 근데 그때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게 정말 불황인가? 근데 다른 지표들은 또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근데 한 달 또 기다려 보니까 8월 지표는 이제 9월에 나옵니다. 9월의 지표는 오히려 실업률은 뭐 조금 한 0.1%포인트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른 지표들은 괜찮으니까 그렇게 불황이 크게 걱정할 거는 아니라는 측면에서는 사실상 그때 꼭 내리지 않았어도 되는 걸 어느 정도 정당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인플레이션은 물론 뭐 주택과 관련된 거는 굉장히 더디게 내려오긴 합니다만 다른 인플레이션들은 내려오니까 노동시장이 성장 속도가 줄어들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불황으로 볼 정도는 아니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이 생긴 거죠. 인플레이션이 아직 2%는 아니야.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으로 간다는 확신이 있어.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내릴 때는 그러면 우리가 보통 25bp를 내리지만 뭐 불황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리고 욕심도 좀 생긴 것 같아요. 어떤 욕심이? 소프트 랜딩을 해보겠다는 그런 욕심이 생기면서 불황이 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50bp 과감하게 내렸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경제학자들 대부분이 예상 못했던 거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어느 정도는 사후적인 해석인 거죠. 왜 50을 내렸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되게 혁신적이다라는 표현도 쓰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도이치은행이죠. 거기에 바이스 체어, 그러니까 부사장쯤 되는 분은 이게 되게 혁신적이다. 사실 지금 경제 상황이 마음에 든다면 그거는 이제 뭐 인플레이션 좀 내려가고 있고 그다음에 경제가 좀 악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바로잡으려면 이제 지금 상황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중립금리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상황이 좀 마음에 들고 다만 불황으로 가는 속도가 빨라지지 않도록 또는 이제 불황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라면은 지금은 금리가 너무 높으니 그 높은 금리를 중립으로 낮춰야 되고 그러면 최대한 빨리 낮추는 게 답인 거죠.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빨리 중립금리로 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빨리 중립금리로 가는 보통 생각했던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25씩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일단 50으로 가서 뭐 지난번에 니네들이 해야 돼라는 거를 우리가 메이크업하는 거라는 욕은 좀 먹을 수 있겠지만 뭐 그렇지 않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50bp를 빠르게 따라가고 노동시장이 둔화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소프트 랜딩 경제가 연착륙하는 걸 해보자라는 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중립금리로 빨리 가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뭐 어느 정도를 보고 있는 건가요? 중립금리가? 중립금리를 연준에 있는 이사나 아니면 총재나 그 보드 오브 가버너라 해서 그 연준에 있는 의사결정을 하는 FOMC 커미티 멤버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거를 냅니다. 저희가 점도표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주로 점도표를 봐서 그렇지 이게 숫자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한 경제 예측치를 내는데 그거를 한 3%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5% 정도의 금리에서 향후 이제 3% 정도까지 한 2년에 걸쳐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3%까지 간다는 얘기가 올해 지금 50하고 점도표에 따르면 이제 25, 25 하니까 올해 1% 포인트, 베이시스 포인트 하고 내년에 또 2를 내리면 이제 한 3 근처로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는 건데 이번에는 50을 좀 내렸다는 거는 뭐 이제 경기 침체나 뭐 이런 우려라기보다는 저번에 못 내린 것도 뭐 약간 뭐 해서 약간 먼저 한번 내가 한번 한 수 더 둘 테니까 조금 지켜보면서 좀 내리겠다. 이런 거라고 좀 정리하면 될까요? 모험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25 내렸다가 잘못했다. 우리 빨리 따라가자고 50을 내렸을 때는 늦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늦었네라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일단 과감하게 50 내리고 그 다음에 여유 있게 25를 내리면 경제가 조금 나빠졌을 때 후회를 안 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경제가 생각보다 강하면 한 번 쉴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표현에서 그거를 어떤 분은 그 후회를 최소화하는 정책이다라는 이게 사실 뭐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제일 걱정하시는 거는 아마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50이나 내렸다는 거는 생각보다 빠르게 경기가 막 이제 침체 국면으로 막 가기 때문에 이걸 막으려고 하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좀 너무 과한 해석이다. 지금까지 보는 자료는 그래요. 사실 경기가 좀 나빠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게 과열됐던 경기가 어느 정도 식는 과정으로 보는 게 맞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노동시장에서도 직장을 찾는 속도도 좀 줄고 그리고 보통 노동시장에서 실업률은 좀 늦지만 저희가 좀 빠르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직장을 가진 사람이 더 좋은 직장으로 이제 옮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경기가 좋을 때 일어나고 경기가 나빠지면은 줄어드는데 그게 줄어드는 게 보인 지 이제 꽤 됐거든요. 근데 그 속도가 계속되고 해고도 늘어나면 그때는 이제 불황인데 그게 해고가 늘어나니까 지금 불황이다라고 노동지표를 보고 느꼈을 때는 이미 불황에 가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게 맞는데 지금까지 뭐 노동시장은 좀 그렇지만 다른 소비라든가 투자라든가 뭐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보고 불황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아직은 좀 어렵지 않다. 그럼 단순히 그냥 물가가 잡혔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금리를 뭐 내려가는 뭐 그런 정도라고만 봐야 되겠네요.
뭐 위기감을 느낄 상황은 아니다. 위기라기보다는 지금 물가가 너무 높아서 우리가 굉장히 경제를 조이고 있는데 이 조인 걸 좀 풀어준다. 이게 지금 막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 압박하는 걸 조금 풀어주는 정상화의 과정이고 정상화는 보통 이렇게 그 다이아를 돌린다라는 표현을 연준이 장은 잘 좋아하던데 이게 막 고문은 아니죠 사실. 고문할 때 이렇게 막 조이다가 이거를 천천히 줄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다이아 100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거를 생각보다 우리 너무 세게 조이네 그러면 좀 첫 번째는 이제 빨리 이제 줄여놓고 이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이걸 여쭤보냐면은 이제 지금 뭐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요즘에 이제 뭐 한국 주식보다 이제 뭐 미국 주식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미국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 중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8월 초에 한번 또 이렇게 급락이 있었고 근데 이번에 또 금리를 갑자기 또 막 0.5나 내리니까 또 뭐 그런 일이 또 생길까봐 뭐 이런 거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난번에 그런 일들이 다시 재현될 수는 있겠죠? 이게 항상 뭐 있었던 일이라고 봐야 되죠. 아니면 유독 심하게 뭔가 또 특별하게 있었나요? 사실은 보통 그 정도의 뉴스가 나오면 연준이 이거 금리 내릴 거야 빨리 내릴 거야 하고 그 전까지는 시장은 좋았어요. 이게 배드 뉴스가 좋은 뉴스니까 저도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야 이렇게 경기가 나빠졌어 주식시장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빠진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연준이 이자율을 내리거나 아니면 이자율 내리는 걸 늦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식시장 올라가라는 식의 시나리오가 됐을 법한 얘기인데 그때는 일단 그 7월 달에 연준 의장도 우리가 인플레이션에서 그 경기로 노동시장에 좀 더 관심을 가질 거야 라고 시장의 관심이 글로 간 것도 있죠. 그렇지만 사실 그 정도 뉴스에 이렇게 시장이 크게 반응을 했던 거는 이미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엔캐리 트레이드와 같은 어떤 투기적인 투자가 회수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BIS 같은 데서 뱅크 오브 인터내셔널 세틀먼트라고 중앙은행들한테 컨설팅을 하는 은행 연구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나온 보고서에서도 지적하는 부분이 그 전에 헤지펀드들의 레버리지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가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이게 레버리지, 그러니까 그 레버리지에 대해서 또 강연을 한번 하셨는데 그 투자를 할 때 빚을 일으켜서 하게 되면 수익률도 높지만 손해도 되게 크게 그렇죠. 봅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빠져나와야 돼요. 더 손해가 커지기 전에 빠르게 빠져나오니까 변동성도 급격하게 올라가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게 빌린 거를 파는 사람들이니까 너 이거 빌려서 했는데 담보가 더 필요해. 네가 가진 담보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더 필요하면은 담보로 가진 것도 팔지만 수익이 난 것들도 팔아요. 근데 때마침 그 전에 AI에 대해서 오를 만큼 올랐어라는 어떤 컨센서스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파는 거죠. 수익이 난 것도 팔고 내가 레버리지 이렇게 해서 갔던 것도 팔고 그리고 마진콜이라는 게 들어오니까 금융위기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마진콜이 되게 많이 올라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빠르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파는 게 가속화되죠. 그래서 그걸 파이어 세일이라는 표현을 예전에 금융위기 때는 많이 썼는데 그렇게 급격하게 마진콜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런 걸 빠르게 파는 과정이 어떤 주식을 파는 과정을 가속화시키고 약간 뭐 발작이 일어난다. 갑자기 그렇죠. 동시에 몰리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팔기 전에 팔아야 되는 거죠. 다들 빚을 많이 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손해가 정말 커지기 전에 팔아야 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거고 그러면 그게 또 일어날 거냐라는 그 질문으로 돌아가시면 보통 저보다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시는데 이게 쌍바닥 얘기 하잖아요. 쌍봉, 쌍바닥. 이런 일은 보통 한 번 일어나면은 보통은 한 번 더 일어납니다. 보통은.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가 단기적으로 투기성을 지녔던 단기적인 어떤 그 투자는 많이 해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예측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게 규모를 추정하는 건 되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많이 해소된 거는 사실이지만 그게 여전히 남아있기도 하거든요. 이게 빨리 주식같이 빨리 팔 수 있는 거는 팔았지만 뭐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좀 시간이 걸리는 어떤 자산 같은 것들은 아직도 그 일본 돈으로 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끝난 다음에 또 다시 레버리지를 구축했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게 하나 지나갔으니까 또 빚내서 하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한 번 했다고 끝났다라고 보는 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게 한 번 끝나고 경기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조심해야 될 소지는 남아있는 거죠. 이런 위기 상황이 또 올지에 대해서 모니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방금 전에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얘기를 해주셨지만 결국에 그 미국의 금리는 내려가고 일본의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 이제 앞으로 이어진다면은 또 일어나는 확률은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돈이 막 빠져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근데 일단은 그게
그 상황이 예전에는 일본 금리가 0이었다가 네. 더 이상 0이 아니고 이제 조금 올라갈 수 있는데 많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1% 올라가는 거고 장기 국채 금리도 조정을 할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전에는 그걸로 인해서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엔화를 빌렸을 때 내가 갚을 때는 엔화를 더 싸게 사서 갚으니까 낮은 금리로 빌려서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통화로 빌린다라는 유인이 있었다면 통화 가치가 더 이상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는 바뀐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내가 엔화가 금리가 낮아서 더 빌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게 엔화 가치가 점점 올라가면 내가 그 빌린 통화를 갚을 시점에는 올라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낮은 금리로 이 통화 가치에서 손해보는 거를 상쇄할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했을 때 그렇게 그 엔화로 빌려서 투자하는 정도가 늘어나기는 좀 쉽지 않아요. 지금 이 분위기대로 가면은 엔화 환율이 좀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어느 정도는 올라간다고. 그러면 더 엔캐리 트레이드가 또 계속 또 엔캐리 트레이드가 엔화 가치가 올라가니까 엔을 빌려서 하긴 힘들고 회수를 하는 거는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또 이런 충격들이 또 뭐 올 수도 있고 갑자기. 근데 그게 단기적인 투기성 투자들이 있습니다. 뭐 선물을 이용하고 이런 것들, 뭐 FX 시장에서 이런 것들은 해소가 됐다라고 보는 거고 왜냐하면 이제 엔화가 계속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트렌드는 꺾였으니까 그대로 되거나 아니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이거를 계속 하고 있을 이유는 없죠. 특히나 이걸로 내가 투자를 예를 들어서 AI에 대해서 하고 있었는데 AI 투자가 뭐 막 올라서 상세하면 괜찮은데 그런 기대는 이미 사라진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게 엔화가 이렇게 더 올라가면은 빨리 청산해야 될 거는 이미 청산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한번 정리했다. 네. 근데 남아있는 것들은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일본이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어떤 거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요? 일본이 사실 경제가 되게 안 좋았었고 우리가 뭐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게 경제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낮게 유지를 했죠. 금리를 낮게 유지한 결과 엔화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은 결국 일본 사람들은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들을 더 비싸게 사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물건 싸다고 사고 여행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가 그러니까 반대로 일본 애들은 되게 모든 걸 비싸게 사와야 되니까 여행 가기도 힘들 거 아니에요. 외국에. 그렇죠. 뭐 아이폰을 사도 예전보다 훨씬 비싸게 사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일본의 인플레이션에 반영이 됩니다. 일본이 거의 임금을 올린다라는 일이 거의 없다가 이제 임금을 올리는 일이 생기죠. 임금을 올리는 일이 생길 정도로 물가가 오르는 상황이 많이 괜찮아지니까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일단은 금리를 올릴 요인이 좀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엔화 가치를 보존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된다라고 봐야 되죠. 엔화 가치가 시장에서는 이거 계속 떨어질 거라고 베팅을 하고 엔화를 계속 팔고 있는데 그거를 상쇄시켜야지 엔화 가치가 돌아올 거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더 이상 금리 제로가 아니라 이제 금리 올릴 거야. 더 이상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일은 없어 라는 생각을 이제 투기자분들한테 만들어 주려면 지금 물가 상승 압력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금리를 올리고 그러니까 앞으로 엔화가 더 떨어질 거라는 생각하지 말고 미리 팔지 마. 이게 공매도 하지 마. 이런 식의 경고 메시지를 보이는 과정이 되면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일이 생긴 거죠.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 이제 세계 경제는 앞으로 금리 인상은 계속된다고 지금 사람들이 봐야 되는 건가요? 일본의 금리 인상은? 일본의 금리 인상은 그 부분이 되게 어려운 건데요. 지금은 이제 0에서 1%까지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장기 금리는 사실상 일본이 워낙 그 부채가 많기 때문에 그 금리가 올라가면 그게 다 이자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올라가는 정도는 어느 정도 한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 그걸 빠르게 올리기가 힘든 게 일본 경제가 지금 나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디플레이션,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어려웠던 시기를 돌아보면은 지금 이렇게 금리 올리듯이 아 이제 괜찮아 하고 일종의 통화 공급을 다시 줄이는 거죠. 아 경제 괜찮으니까 통화 공급을 줄이는 일을 하다가 이제 거꾸로지고 너무 빨리 엑시스를 해서 계속 거꾸로지는 일이 반복이 됐다는 것을 자기네들이 알기 때문에 서둘러서 올리는 일은 못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미국은 천천히 금리를 내리고 그 외에 뭐 유럽이나 뭐 다 같이 아마 미국에 맞춰서 이제 어느 정도 내려가는 분위기 이런 거라면은 아마 제일 시청자분들이 걱정하는 건 그래서 앞으로 세계 경제가 좀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짧게 봐서 뭐 내년 뭐 상반기나 뭐 하반기까지 어쨌든 뭐 경제가 지금보다 좀 좋아지는 건지 아니면 더 이제 안 좋아지는 건지 뭐 이런 걸 좀 궁금해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예, 사실은 경기가 이제 전반적으로 내려오는 거는 맞죠. 근데 거의 미국이 독보적으로 경제가 좋기는 했는데 미국도 경제 성장률이 물론 아틀란타 페드에서 나온 나우캐스트 같은 데서는 뭐 3%로 올라가기는 했지만 사실 뭐 2%에서 3% 정도의 성장률을 이제 유지한다라고 하지만 그 정도면 이제 보통 일반적인 정상적인 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유럽 같은 데는 좀 어려워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유럽이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뭐 중동이라든가 뭐 라틴 아메리카 이런 데는 중동은 좀 나아지는 것 같고 라틴 아메리카는 뭐 비슷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그 성장 속도가 올해 초에 예상한 것보다는 아주 조금 나아지기는 했습니다. 근데 IMF에서 세계 경제를 예측한 걸 보면 1월에는 3.1 예상했다가 3.2로 아주 조금 올린 거니까 그렇게 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하고 이제 거래를 하는 중국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중국은 뭐 장기 침체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부동산 경제가 이제 어려워지고 뭐 우리 부동산 그 회사들 이제 망해서 문제됐던 것들이 뉴스가 여러 번 됐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부동산이 우리나라도 사실 부동산이 되게 중요한 자산인데 중국도 자산의 한 60% 이상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파트가 오르면 거기도 더 쓰고 아파트가 떨어지면 안 쓰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동산의 침체가 어떤 면에서 뭐 소비를 위축시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악순환으로 돌아갈 이제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올해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아지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미국은 조금 안 좋아지고 대신에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조금은 좀 좋아지는. 미국은 좀 안 좋아지고 유럽은 계속 그냥 고만고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중국은 좀 안 좋아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이 혼자 굉장히 잘 나가다가 그 잘 나가는 정도가 좀 줄어드는 거지 이게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나은 거지 다른 나라들이 나아져서 그게 나아지는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